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책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게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간 것 같은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작품을 보고 나면 배우들도 왜 연기하고 나면 못 빠져나온다는데 관객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자기가 좋아하던 책이나 영화를 보고 거기 심취해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 그 대사를 중얼거리기도 하고. 교수님이 자주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노량 네. 최근에 개봉했잖아요. 네. 근데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되살아난 건 저한테는 김훈 작가의 카레의 노래였거든요. 네. 제 카레의 노래의 첫 줄이 그거죠. 버려진 섬마다 꽃들은 피어 있었다. 이 한 줄이 그냥 그 전쟁으로 인해서 버려진 섬들에 무참히도 피어 있는 꽃들이 이미지가 확 떠오르면서 이 책은 읽어야겠다. 관심도 없던 이순신에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쭉쭉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장 한 문장과 그리고 기억에 남는 그 문장 하나가 그리고 대사 하나가 그냥 울컥하게 뭔가 마음을 쿡 찌르면서 뭐 시간을 빨아들이듯이 나를 그냥 끌어당기듯이 시간을 흘러가게 만든 힘이 있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을 첫인상에 반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네. 그냥 이런 한마디 대사나 한마디의 어떤 이 표정 같은 느낌으로 그냥 인생이 조금 바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은 진짜 좋은 영화를 보셔서 막 가슴이 벅차거나 감동이 있을 때 글을 쓰시나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약간 제가 데뷔한 그 등단작도 그랬어요. 그 올드보이를 보고 나서 어머. 막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뭔가를 막 써내려갔어요. 막 써내려가가지고 그걸 일단 손으로 네. 그 원고를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옮겨 썼는데 그게 완성도가 높다기보다 엄청 에너지가 있었겠죠 아마. 그렇겠죠. 아마 처음 쓴 원고고 너무 내가 그 좋았던 열정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괴물이라는 영화 보고 나서 잠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작품들은 잠이 안 올 때는 마치 간혹 저는 좋은 그 영화는 그 보고 나서 제가 약간의 영매가 되는 기분이 들 때는 어떤 거냐면 글로 써내지 않으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 보고 나서 잠이 안 와서 자려고 쓸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글로 써내고 이렇게 여기에 담아내야만 쏟아내야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천상 글을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글을 써야 되면 잠이 안 오거든요. 네네네네. 네. 이거 꼭 내일까지 써서 네. 부득이하게 뭔가를 한 10줄이라도 써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며칠 내내 잠이 안 오는데 교수님은 주무시려고 그렇게 쓰신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요. 예. OTT나 아니면 영화를 보고 진짜 그 제아의 고수들이 있구나라고 느낄 맞아요. 때가 네. 한 줄 영화평이 어머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명징하게 직조해내는 수준인데 이게 내가 어떤 감동을 느꼈을 때 그게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를 끄적거려 놓는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그 명징하고 직조하다라는 저 말이 그때 좀 화제가 됐어요. 나쁜 엄청, 의미로. 예, 맞아요. 예.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사전을 뒤져봐야 아는 단어들을 써서 글도 쓰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그 사전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맞아요. 맞춤법도 틀려가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안에 언어 사용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나름의 굉장히 고급한 언어의 끝에 있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까지 굳이 약간 힐난하는 네, 느낌은? 힐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대중과 소통해야 되는 그 대중영화 비평가가
너무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건 대중에 대한 일종의 조금 감정적으로 상했다 이런 반응으로 받아들이긴 했으나 저렇게 뭐 저 한마디가 되게 화제가 되긴 했는데 아마 이동진 평론가가 가지고 있는 대중도 인지도에 대한 유명세 값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어느 구석에서 저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까지,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사실상 영화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가끔은 문학평론을 제가 좀 하기도 하는데 문학평론으로 쓰여진 글들을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말인데도 잘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실제로. 너무 어렵던데요. 문장 구조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단문이 아니라 대부분 복합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보니까 차라리 영어로 읽는 게 더 쉽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오히려 쉽다. 그래도 그건 아예 읽지 않으시니까 불만이 없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읽고 나서 불만을 얘기하시니 예. 참 행복한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제가 엊그제인가 그 커뮤니티에서 너무 재밌는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대중들의 언어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데 뭐였냐면 아내가 예전에 우리 처음 연애할 때처럼 대해줘라고 했대요. 아, 네. 그래서 남편이 처음 연애할 때처럼 같이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네. 먹고 차 마시고 처갓집으로 데려다주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런 수준으로 일반 대중들의 감각이 네. 여기에는 서사가 다 있어요. 처음 만날 때처럼 대해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네. 어떤 건데 여기에 처음과 그 전개도 다 있고 소위 말하는 트위스트라 부르는 반전도 있고 결말까지 다 있으니까 야 일반 대중들이 이 정도인데 참 우리 이야기 만들거나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긴장해야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중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면 좀 따끔하게 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근데 저렇게 언어를 쓰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는 괜찮다는 저는 생각이 남아 있어야 드는데.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가끔 그 중국에서 만든 컨텐츠를 보면 그게 버릇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사에 이런 말이 있어. 예전에 무슨 책에 그 예전에 무슨 중국 왕후가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런 비유를 쓸까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어느 선비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건 그대로 그렇게 남아 있어도 괜찮아지겠다. 언어가 쉽고 편안하면 좋지만 또 저런 언어를 쓰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애티튜드가 좀 경건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게 최근에 왜 한자어를 안 쓰는데 네. 한자어를 왜 안 쓰냐라는 네. 말까지 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중학교 교과서에 가로막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뭔 줄 아세요? 가로막이요? 네. 이거 뭘 막는 건가요? 횡격막이었어요. 네, 여기. 횡격막이 가로막으로 바꿔서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우리가 우리말이에요? 여전히 횡격막이잖아요. 네. 의학 용어도 그렇고 우리가 아마 뉴스에서도 횡격막이라는 표현을 쓸 듯한데 주로 예. 아이들이 하도 이게 아, 횡격막요. 그러니까 맞춤법을 너무 틀리다 보니까 아예 과감하게 가로막. 가로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모든 사회에서 가로막으로 바꿔서 네.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상관없는데 전 중학교만 모르잖아요. 졸업하고 고등학교만 가도 다시 횡격막으로 바뀐대요. 이제 아. 그럴 거라면 언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명칭이나 직조라는 단어를 평생 모르고 살 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저 말을 써서 한번 사전을 뒤져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떤 그 이제 OTT 서비스를 보시는 회원분이 같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동진 평론가가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평론을 남긴 것처럼 코멘트를 남겼는데 가진 자는 가질 수 없었던 냄새나는 치밀함. 그렇죠. 예. 21세기의 맥베스 대신 마녀들의 속삭임은 신분 계급에서 자본 계급으로 치환되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길게 쓰지 않으면서 맞아요. 그 핵심을 찌르는 듯한 정말 적확한 언어가 아닌가 맞아요.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얘기 그만하고요. 명징하게 직조한 건 이제 그만하고요. 아,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도 지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새해를 기다리는 시기여서 나름대로 의식들이 있어요. 뭐 다이어리를 산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정리하신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생각을 해본다든지 사람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작가 미셸 트루니에는 이 기간을 크리스마스와 정월 초월화 사이의 기이한 일주일은 시간 밖에 있는 괄호 속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명대사. 가슴에 품고 사는 명대사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텐데 어떠세요, 교수님은? 저도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저 말은 기억해야지라고 하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중 하나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올드보이 대사 중 하나인데요. 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 것이다. 사실 너무 마음 아픈 네. 엊그제 세상을 떠난 이성균 씨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그림이 하나 저거죠? 같이 맞습니다. 슬퍼하는 남자라는 제임스 스티니 안소러랑 이 화가의 그림과 함께 이 딱 그 밑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전 처음에 이제 영화의 대사인 줄만 알았더니 엘라 윌콕스라는 그 시인이 쓴 고독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더라고요. 시예요, 저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고독이라는 제목과 같이 놓고 보면 고독은 저런 거겠구나 싶어요. 웃을 때 다 같이 웃었지만 울 때 나 혼자 있는 게 고독이겠구나. 누군가한테 그러네요. 우리가 고독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게 고독일 것 같아요. 울 때 나 혼자 있는 거. 네.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시가 그 혼자 갇혀 있었던 15년간 강금방에 있던 오대수가 자기가 혼자 거울을 바라보면서 혼자 웃고 혼자 우는 그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가장 잘 압축해 놓은 그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 번 이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저런 순간들이 한 번은 있잖아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웃을 때는 또 저 말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울 일이 있을 때는 이 대사가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오히려 위안이 되는 네.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안이 됐던 대사이고 되게 콕 찌는 대사였는데 역시나 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느 배우가 이렇게 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짬짬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사가 쭉 있고 붙여서 읽어야 되는 책은 안 가지고 다니고 시집을 갖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 펴서 이렇게 한 편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가성비가 정말 훌륭한 문학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대사가 명대사로 남는 게 그 상황에 너무 정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상황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대사들도 있잖아요. 그 500일의 썸머, 저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던 영화였었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의미가 있었어요. 저도 그냥 그 서머라는 여성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한 번쯤 인생에서 만나고 싶은 데이트 상대. 네. 그리고 데이트로만이 아니라 연인이었으면 하는. 만약에 내가 여자지만 저런 남자를 만나도 너무 매력적일 것 같은 굉장히 돌발적이고 매력적이고 예측 불허하지만 한 번은 만나서 내 인생을 되게 불태우고 싶은 그런 연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레빗 토끼 아저씨, 네. 고든 레빗 이 배우분이 서머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목인 500일의 서머라는 제목처럼 500일간 정말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좀 힌트가 있는데 좀 돌발적이기도 하고 예측이 좀 잘 불가능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적인 여자예요. 네. 김영하 작가가 예전에 그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약간 히스테리컬한 여성을 한번 만나봐라. 정말 매력적이다. 약간의 히스테리가 있는 여성이 정말 매력 있다는 말에 저는 좀 동의했거든요. 근데 히스테리한 여성과 오래 사귀기는 어렵지만 맞습니다. 약간의 매력이라는 게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녀와 결국은 헤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 고든 레빗이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500일. 보면서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500일 정도면 지금 1년하고도 한 절반? 절반 정도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평균 연애 기간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그죠? 예. 한 1년 반 정도 사귀다 보면 자연스레 조금 실증도 나고 그 사람이 했던 매력적인 돌발 행동이 대책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아니면 성실했던 부분이 지루해 보이고 그렇게
매력이 뒤집혀 보이는 순간들이 딱 1년 반 정도 500일이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났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대사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나니 가을이 왔다라고 대사가 되는데요. 새로 온 여자친구 이름이 어텀이거든요. 네, 어텀은 가을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의적인 것 같아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서머라는 여자친구가 가니까 가을이라는 여자친구가 왔다. 그냥 절대적인 건 없더라. 그렇게 사랑은 가고 사랑이 온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뤘기도 했지만 봄날은 간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야기,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사랑에 아파하는 많은 분들 너무 지겨워하거나 이젠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 되려 좀 따뜻한 위안이 되는 작품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둘이 헤어졌을 때 저도 정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톰이 어느 한 여성에게 마음을 주게 되잖아요. 그 여성의 이름이 말씀하신 어텀이었고 저 명대사와 이렇게 딱 마주치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꼽으신 명작 중에 화양연화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양조위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명대사는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우린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젠 알 것 같아요. 이 저 대사가 진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보편적인 감정이잖아요. 누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로맨스 영화에서 특히나 명대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쉽게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네. 뜻인 듯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에 대해서 쉽게 자신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같아요. 뭔가 왜 우리가 하기 전에 나는 뭐 절대 그럴 일 없어, 뭐 자신한다거나 뭐 나한테 그런 뭐 일은 없어라고 얘기하고 영화 스캔들이라던가 많은 로맨스 영화들을 보면은 자신만만해하는 인물들이 꼭 엄청난 함정에 빠지거나 자기 꾀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발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화양연화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생 영화가 되기도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주저주저하면서 대단한 모험으로 우리가 못하는 일로 넘어가 버리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저런 마음을 다 이해하지만 약간 몸에서 사리가 나올 만큼 꾹 참고 어른의 세계로 넘어가는 영화다 보니까 저 대사가 더 깊이 약간 발효되듯이 마음속에 더 깊이 남아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네. 그 최근에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쿤 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을 여름 인생의 여름에 썼다면 가을쯤 접어들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제어할 수는 없는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호응해 주니까 옆에 분들이 얘기하기가 되게 편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 다음 영화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매치 포인트인데요. 매치 포인트 하면 이제 테니스가 떠오르실 텐데 여기 프롤로그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누군가 선한 삶보다 운 좋은 삶이 낫다고 한다면 인생은 달관한 사람이다.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삶의 대부분이 운에 좌우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 골몰하면 미칠 지경일 테니. 이런 대사가 나오죠. 예. 이 영화가 시작하면 이렇게 네트가 있고 계속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매치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공이 이쪽에 떨어지면 누군가는 지는 거고 네. 이쪽에 떨어지면 반대편이 네. 이기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네트에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상금이 나뉘어지는 거고 우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되죠. 건데 예. 이게 이제 실력이냐 운이냐의 얘기라면 이 사람은 그냥 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른들이 운칠기삼이다라는 얘기를 명언이에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도 잘 보게 되면은 매우 실력 있고 심지어 성실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실력과 성실한 만큼 인생의 대가를 돌려받는 거 아닌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반대로 되게 운이 좋아서 네. 굉장히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매치 포인트는 우디 앨런 영화에서 이를테면
악당이 해피엔딩을 맞는 되게 찝찝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악당이 심지어 운이 좋은, 거꾸로 말하면 어쩌면 운이 좋은 사람들 중에 악당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거든요. 어쩌면 현실에 제일 가까울 수도.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권선징악이라고 착한 사람이 늘 복을 받고 그렇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얘기를 보지만 얼음판 동화인 거죠.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예. 악한 사람이 운도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동화처럼 옛날에 네. 하듯이 선한 사람이 음. 운 좋은 삶보다 낫다고 하지만 알고 봤더니 운 좋은 삶이 더 말하자면 끝발이더라 네.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끝발이 최고더라 라고 네.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니스 선수로 일단 이 주인공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일단 너무 운이 좋은 게 테니스 선수였다 코치로 바뀌는데 재벌 2세를 가르치게 되거든요. 어머, 진짜 운 좋네요. 네, 거기도 운이 좋았는데 그 딸이 또 마침 또 사랑해요, 이 남자를.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배우 지망생인 그래서 마치 청춘의 덫처럼 자신의 가족이 될 법한 그러니까 처의 오빠의 약혼녀였던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스칼렛 요한슨이. 근데 마침 그 처의 오빠가 네. 헤어지게 되니까 그녀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결혼은 결혼대로 재벌집 여자랑 하고 어머. 스칼렛 요한슨이랑 불륜을 맺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데 그 애인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 선택을 해버려요. 살인을 모의하거든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행운으로 다 해결되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청춘의 덫에서는 부셔버리겠다고 했는데. 네, 그 결론이 네. 그 일종의 윤리적으로 가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 이 남자 편에 다 모든 운이 따라줘요. 따라주고 결론적으로는 네.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게 다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가버리는 얘기를 보여주니까 되게 뒷맛은 씁쓸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런 대사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사처럼 그런 생각이 골몰하면 미칠 지경일 테니 하지만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악당이 승승장구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참 많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영화들 뭐 서울의 봄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도 답답한 거는 생각보다 악당들이 참 잘 살았네라는 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의 압축된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여기 대사처럼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이 운에 좌우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인정하기 쉽진 않아요. 그러면 참 사람이 오늘 내일 노력하며 사는 게 얼마나 참 허무하죠. 헛됩니까? 네. 근데 뭔가 그런 걸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고 바보 같은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삶이 살만한 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가끔은 바보들을 응원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오펜하이머가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 거기에 참네 이 대사는 진짜로 약간 황당하긴 하네요. 그죠? 교토는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라 제외했습니다. 아내와 신혼여행을 다녀온 곳이기도 하고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너무 모순적이라서. 그러니까 그 원자폭탄을 투하할 곳을 네. 골랐던 거죠. 이제 도쿄는 사실 요 전에 공습을 이미 해서 네. 초토화돼서 안 한 겁니다. 아. 이미 초토화돼서. 네. 그 다음에 어디를 노리는가. 당연히 제2의 도시니까 교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결정권 가진 사람이 거기 나 추억 있어라고 그냥 약간 우리가 보드게임 하듯이 그리고 부루마블 하듯이 여기는 내가 소중한 곳이니까 나 꼭 갖고 싶어 이렇게 종이 지폐 내듯이 그렇게 선택한 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 그랬답니다. 영화 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잔혹한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대사가 아니라 네. 실제 역사라는 게 더 잔혹한 이야기란 생각이 들고 어쩌면 저렇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 때로는 역사가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 노량을 보더라도 결국은 뭐 누군가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오가게 되는 거고, 오펜하이머는 뭐 자신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을 보여줌으로써, 핵폭탄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저 쓰지 않기를 바래서 보여줬다고 하지만 그 마음도 사실 저는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 보여주면 안 쓸 줄 알았다라는 건데 보여주니까 더 썼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의를 믿은 건지 선의를 악의로 실천한 건데,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모순적인, 이거 말고도 오펜하이머의 유명한 인터뷰 있잖아요. 난 이제 죽음의 창시자다. 뭐 이런 약간의 그 산스크리트어를 인용해서 힌두교 네. 경전을 인용했던, 난 이제 죽음이요, 그리고 죽음의 창시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한 걸 보면은 일종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역할에 대한 굉장한 어떤 자부심도 있었지만 역할에 대한 어떤 중압감도 있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저 사람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기도 한 프로메테우스처럼 네. 인류에게 너무 무거운 이중적인 죄와 벌을 한꺼번에 갖다 주는 사람이 맞는 듯합니다. 예, 역사의 그 뭐라 그럴까,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걸 함축하는 맞습니다.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저런 역사적인 결정이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개인적인 거였고, 저 때만 하더라도 유럽에 다 흩어져 있었던 예. 양자역학과 예. 그리고 물리학자들이었고, 미국은 완전히 변방이었는데 네. 오펜하이머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중심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잖아요. 네. 근데 참 가슴 아픈 역사죠. 예, 자신의 땅이 아니라. 맞아요. 그죠. 네. 예. 만약에 신혼여행을 히로시마로 갔으면 거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교토가 그 실험의 장소가 되었을 수도 있는. 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진짜 그러니까 골몰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작년에. 거기 보면 저는 그 해방일지에 나오는 대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되게 낯선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노동이란 말을 사실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 상대방과의 얘기에서 노동이란 단어를 잘 쓰진 않잖아요. 근데 참 뭐라 그럴까, 그게 다가오는 대사인 것 같아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네. 그 박혜영 작가잖아요. 그 나의 아저씨에도 네. 정말 멋진 대사들이 많은데, 그 마지막 대사가 그거잖아요. 그 이지혜 씨, 아이유 씨가 아저씨가 행복했으면 해요라고 하고, 이성균 씨가 나도 행복하려 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행복해라던가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려 해라는 노력의 그 말투가 박혜영 작가가 현실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행복이 사실은 끊임없는 시도라는 거.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보통 행복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 너무 어려운 말이고 맞아. 너무 큰 말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한 한나 아렌트가 행복에 대해서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인간의 조건이라는 꽤나 두꺼운 철학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행복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통해서 결정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쫙 얘기하는 걸 정리하면 그 사람은 행복했던 사람이다, 네.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결정된다는 건데, 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열심히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나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남들이 결정하는 문제구나.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아까 박혜영 작가가 말했던 행복하려 해가 맞는 거구나. 행복하려 하는 게 맞지 내가 건방지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네, 맞습니다. 이게 모든 관계가 노동이다, 이 말이 특히 저는
MBTI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20대들에게 아주 딱 직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MBTI에 집중한다고 보거든요. 16개로 나뉘어서 보면 좀 쉽잖아요. 이렇게 분류해서 맞아요. 안 맞을 때도 그래서 그래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상대방한테 먼저 잘 안 맞으면 너 T니? 라고 물으면 쉬워지잖아요. T라서 그런가 봐 네. 라고 하면 사실은 더 쉬워지니까. 이 노동에 있어서 우리가 노동할 때도 제일 쉬운 게 카테고리 만드는 게 제일 쉽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정리할 때 폴더를 만들어서 네. 데스크탑을 정리하면 시원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든 관계가 노동일 때는 사람들이 좀 정리하는 거, 네. 약간 널브러져 있게 펼쳐져 있는 걸 정리하는 건데 이 해방일지에서 보여줬던 많은 그 관계들을 보자면 그 구 씨와 그 둘째 딸의 관계도 그렇고 가만 보면 이 드라마는 정리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정리를 보여주는. 예. 그 이병헌 감독의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대사를 보면 약간 난데없이 하는 그 말이 시원할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상대를 알아간다는 것 또한 어쩌면 변수의 연속. 사랑은 결국 변수의 싸움. 저는 이 말 좋았었어요. 아니 왜 입장을 바꿔요? 내 입장이 훨씬 좋은데. 살면서 누군가랑 얘기할 때 그렇게 말을 해보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저렇게 말하니까 나도 저렇게 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엉뚱하게 그 여기서 바로 손석국 씨의 매력이 정말 잘 보였는데 맞아요. 그 이를테면 손석국 씨가 맨날 나는 결명자차만 마셔 이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물어봐요. 왜 결명자차만 마시냐고. 그러니까 답은 그거예요. 고소해. 그래서 이 이병헌 감독 그리고 네. 각본을 쓰는 이병헌 씨의 가장 이병헌 씨는 배우 이병헌 씨와 다르죠. 아닙니다. 하지만 예. 배우만큼 잘생긴 각본 쓰는 감독이 이병헌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들을 되게 약간의 시간차 공격을 통해서 네. 코믹한 어떤 웃음을 만드는데 탁월한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그 꼬소해라는 그 네. 순간적인 시간차를 이용해서 정말 이 순간순간들을 재밌게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말 맛을 정말 그쵸? 잘 살려내서 흥미로운 대사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와서 이제 회자되는 여러 그 영화들 중에 가령 그 더킹에서도 그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 네. 내가 역사야, 내가 나라고 이렇게 막 정우성 씨가 네. 정말 맨날 이렇게 멋진 역할만 하다가 조금 되게 너무 초라한 야망에 불타는 네. 그런 세속주의자로 나왔을 때 그 대사도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류승범 씨가 예. 그 안 어울리게 맨날 죄송합니다. 맨날 양아치, 네. 생양아치. 조폭도 안 됐죠. 조폭 밑에 맨날 심부름하는 애 네. 이런 약간 걸로만 비겁한. 나오다가 웬일로 갑자기 넥타이를 메고 안경을 쓰고 검사로 네, 나왔던 네. 부당거래에서 네. 너무 많은 명대사를 남겼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당거래에서 남겼던 그 명대사들이야말로 정말 영화사에 몇 가지 뭐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라거나 예. 참 열심히들 산다라거나 뭐 내지는 우리가 이제 일본 말이긴 하지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네. 말들이라던가 진짜 그 부당거래에서 쓰여진 대사들은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여러 번 네. 그 회자가 되는 그리고 실제 우리 삶에서 좀 녹여나는 그런 삶의 맞아요. 어떤 모순들과 한편으로는 삶의 어떤 내부 구조들이 잘 반영된 대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알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몰랐는데 이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예. 그리고 친절하게 한다고 했던 게 가만 보니 호구가 되는 길이었죠. 네, 일이 참 많죠. 네. 예. 이렇게 명대사로 남은 영화 드라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쯤에서 제가 이제 못 드렸던 명대사, 아쉬운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투데이 잡스 3.0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청자 여러분과 안녕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진짜 열심히 금요일마다 지켜주신 강유정 교수님과도 오늘은 작별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진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명대사로 인사 한 번만 부탁을 드릴게요. 뭐 이별하면 일단은 우리 이현경 격께서
이번 주 내내 아마 이별의 말을 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별 주간을 보냈겠구나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별하면은 회자 정리라는 말을 가르쳐준 한효은 네. 씨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만날 때 이별을 생각지 못한 건 아니지만 이별은 늘 뜻밖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헤어질 걸 알았지만 또 이별의 말을 준비하는 건 쉽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젠가 갑자기 또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은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리고 요즘은 참 건강하게 그 자리에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게 참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렇듯이 늘 그렇게 있는 것. 그렇게 저도 그렇듯이 그 자리에 잘 있겠습니다. 네. 강희정 교수님이 들려주신 그 사실 컨텐츠와 문화에 대한 얘기지만 저는 교수님이 이렇게 삶에 대해서 그 영화를 한 편 보고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시는 단어들을 되게 진짜 눈여겨 들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곳에서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